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저무는 어느 산골 마을에 분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땅이 척박하여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 데다가 몇 해째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마를 날이 없었고 곳간은 텅 비어 거미줄만 무성할 지경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은 피어나건만 사람들의 뱃속은 텅 비어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야말로 혹독한 보릿고개가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분이는 나이가 이제 갓 16이 된 꽃다운 처녀였으나 병든 홀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고운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얼굴은 근심으로 그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이가 아주 어릴 적에 막내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 분이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업어 키우고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낮으로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고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기침소리는 깊어가고 동생들의 배는 홀쭉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차림의 노파 하나가 나타났는데 눈매가 매섭고 입술이 얇아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파는 마을 우물가에 앉아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엿듣는가 싶더니 이내 분인의 허름한 초갓집 살인문 앞에 서서 집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어 노파를 바라보자 노파는 대뜸 분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혀를 끌끌 차더니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툇마루에 걸터 앉으며 주인 행세를 하듯 물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물을 받아 마신 노파는 분이에게 다짜고짜 아랫마을 부자인 최부자 댁 이야기를 꺼내며 그 댁이 재물은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으나 스을해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고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최부자 댁 안방마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여 집안의 근심이 태산 같은데 용한 점쟁이가 이르길 맑은 기운을 가진 처녀를 들여 아들을 얻어야만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분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만약 분이가 그 댁에 들어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준다면 그 대가로 쌀 수십 가마니는 물론이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인 300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0냥이라는 말에 분이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는데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아 아버지의 약을 지을 수 있고 동생들을 배불리 먹이며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반댁에 씨바디로 들어간다는 것은 처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두려움에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려 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기침소리와 흙을 파먹으며 배고픔을 달래는 어린 동생들의 모습을 보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분이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더욱 달콤한 말로 회유하기 시작했는데 눈 딱 감고 1년만 고생하면 평생 등 따습고 배부르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을 낳으면 그 공으로 인해 집안에서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며 친정 식구들까지도 최 부자댁의 보살핌을 받아 굶주림 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조까지 덧붙였습니다. 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는데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냐는 효심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결심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벼락같이 화를 내며 밥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딸을 남의 집 씨바디로 팔아넘길 수는 없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고 영문을 모르는 어린 동생들도 누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려 좁은 초가집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아버지의 야윈 손을 꼭 잡고
딸이 가서 잘 살면 그게 효도지 굶어 죽는 게 효도가 아니라며 아버지를 달래고 또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은 칼로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결국 며칠 뒤 분이는 노파의 손에 이끌려 정든 집과 가족을 뒤로하고 최부자 댁이 있는 아랫마을로 향하게 되었는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동생들이 누나를 부르며 쫓아오자 분이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고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는 길 내내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분이에게는 그 바람이 살을 내는 칼바람처럼 차갑게만 느껴졌고 길가에 핀 진달래꽃조차도 붉은 피를 토해낸 듯 처연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최부자 댁은 과연 소문대로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는데 높은 담장이 성벽처럼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그 위압적이어서 분이는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적막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무덤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파는 익숙한 듯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분이를 안채로 안내했는데 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제 대청마루에는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최부자 댁의 안방마님으로 창백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마님은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네가 그 아이냐? 라고 짧게 물었고 분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바닥에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은 분이의 대답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옆에 서 있던 노파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던진 후 하녀를 불러 분이를 행랑채 구석방으로 데려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최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왔는데 그는 50줄에 들어선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체격에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욕망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마당에 서 있는 분이를 힐끔 쳐다보더니 마님에게 쓸만해 보이는구려. 이번에는 기필코대를 이어야 할 것이오. 라고 무심하게 말하고는 뒷짐을 지고 사랑채로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그 짧은 순간 최부자의 눈빛에서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로 여겨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녀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방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습하고 어두웠으며 방 한구석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밥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감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녀는 분이에게 뜨거운 물을 담은 대야를 밀어주며 깨끗이 씻고 기다리면 저녁에 우서른들이 부를 것이니 딴 생각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쌀쌀맞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분이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는데 집 떠난 지 반나절도 차에 지나지 않았건만 고향집의 흙냄새와 동생들의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밥상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이 차려져 있어 분이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순간 목이 메어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고 국을 한 모금 넘기려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억지로 밥을 입안에 밀어넣으며 이 밥을 먹어야 자신이 살고 그래야 집에 있는 식구들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며 분이의 외로움을 더했습니다. 분이는 잠을 청하려 자리에 누웠지만 낯선 천장과 낯선 냄새 때문에 쉽사리 잠들지 못했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이 두려워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문 밖에서는 하인들이 소공어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는데 이번에 들어온 아이는 얼마나 버틸까? 전에도 몇 명이 소박 맞고 나갔지 하는 불길한 이야기들이어서 분이의 귀를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의 고된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비록 시바디로 들어왔지만 집안의 엄격한 법도를 익혀야 한다는 명목하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안방마님은 매일 아침 분이를 불러 세워놓고 옷매무새부터 걸음걸이, 말투 하나하나까지 지적하며 혹독하게 가르쳤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매몰차게 꾸짖어 분이의 길을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분이는 마님의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빌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부엌에서 일손을 돕다가 나이가 지긋한 늙은 하녀인 공씨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분이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남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가, 이 집은 겉보기엔 화려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곳이란다. 귀가 있어도 듣지 말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오로지 내 몸 간수하는 데만 신경을 써라. 라고 말하며 찐 감자 2알을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분이는 따뜻한 감자의 온기를 느끼며 이 낯설고 차가운 집에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고 할머니의 말대로 묵묵히 견디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가올 무렵 초의 부자댁에 기와지붕 위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계절이 되었지만 분이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마조마했습니다. 최 부자는 합방 날짜를 잡기 위해 점쟁이를 불러 길이를 택했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긴장감은 고조되어 안방마님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님은 분이에게 쓴 탕약을 들이밀며 몸을 정갈히 하라고 강요했고 분이는 그 약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님이 시키는 대로 약을 마시며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합방날이 되었을 때 분이는 깨끗한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별채의 방 안에 앉아 최 부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 부자가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최 부자는 분이에게 다가와 말없이 옷고름을 풀었고 분이는 눈을 질끈 감으며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와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여인으로서의 수치심과 가족을 위한 희생 사이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분이는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는데 전날과는 달리 하인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하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어떤 하인은 경멸 섞인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분이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찾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분이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뱃속에 생길지도 모르는 새 생명과 그 생명을 통해 얻게 될 300냥이라는 약속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자신의 운명이 이 물동이의 물처럼 출렁거리더라도 결코 엎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리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분이의 몸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공씨 할머니가 은밀히 분이의 맥을 짚어보더니 화색이 만연한 얼굴로 아가 태기가 있구나. 드디어 이 집안에 아이가 들어섰어. 라고 소리 죽여 외쳤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안방마님과 최 부자의 귀에 들어갔고 적막했던 최 부자 댁은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요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최 부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게 했고
의원이 임신이 확실하다고 진단을 내리자 집안은 경사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분이의 밥상에는 기름진 반찬과 보약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안방마님조차 질투 어린 시선을 감추고 겉으로는 분이의 몸조리를 챙기는 척하며 태교에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 호의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위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기쁨보다는 서글픔이 앞섰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비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분이는 단순한 하녀나 시바디가 아니라 최부자댁의 대를 이을 귀한 몸이 되었지만 그럴수록 주변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들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안방마님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져 분이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처지가 어떻게 될지 암시하는 듯하여 분이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밤마다 달을 보며 빌었습니다. 아가야, 부디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네가 태어나야 우리 가족도 살고 나도 산단다. 이렇게 분이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제1막은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과 함께 위태롭지만 희망찬 첫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달이 차오르고 계절이 바뀌어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듯 분이의 배도 날이 갈수록 남산만하게 불러왔습니다. 최부자댁의 안주인은 겉으로는 분이의 배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질투와 불안이 이글거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님은 혹여나 분이가 뱃속의 아이를 빌미로 집안에서 기세등등해질까 염려하여 수시로 분이를 불러 앉혀놓고 내 본분을 잊지 말라며 따끔한 눈초리를 보내곤 했습니다. 분이는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마님 앞에 설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뱃속에서 힘차게 발길질하는 아기를 느끼며 입술을 깨물고 버텨내었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분이의 불러온 배를 보며 수군거렸는데 개 중에는 분이가 아들을 낳으면 팔자가 필 것이라고 부러워하는 이도 있었고 토사구팽당하여 쫓겨날 것이라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엌 어멈들은 분이가 낳을 아이가 최부자댁에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니 분이야말로 숨겨진 상전이라며 은근히 비위를 맞추려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런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태어날 아이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공씨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귀를 닫고 입을 닫은 채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분이는 갑자기 배가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는데 직감적으로 아이가 나올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분이의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공씨 할머니는 서둘러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뜨거운 물을 준비하라며 하녀들을 다그쳤고 안채는 순식간에 비상이 걸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최부자는 사랑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렸고 안방마님은 산실 문 밖에서 뒷짐을 진 채 초조한 표정으로 방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밀려오는 산통에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상어는 길고도 고통스러웠는데 분이는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뱃속의 아이도 힘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밖에서 듣고 있을 마님에게 흠잡히고 싶지 않은 오기가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공씨 할머니는 분이의 손을 꼭 잡고 아가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머리가 보인다 다 왔다. 라며 땀에 젖은 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분이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어 분이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새벽달기 울 무렵 은계문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최부자댁의 정막을 깨고 터져 나왔습니다. 공씨 할머니는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받아들며 고추다 튼실한 아들이여 라고 목청껏 외쳤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밖에서 기다리던 최부자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최부자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기뻐하며
드디어 우리 집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소리쳤고 집안의 하인들도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경사를 축하했습니다. 분이는 탈진하여 쓰러져 있으면서도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자 가슴 벅찬 감동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분이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한번 안아보려 팔을 뻗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안방마님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님은 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씨 할머니 품에 안긴 아이를 낚아채듯 빼앗아 안으며 이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천한 것에 손을 타면 부정탄다.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분이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어 그저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아이를 비단 강보에 싸서 안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최 부자 또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만 기뻐할 뿐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은 분이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임무를 마쳤으니 이제 몸조리나 잘하고 있으라 라는 말만 남기고 아이가 있는 안방으로 향해버려 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분이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져 방금 전까지 자신의 뱃속에 있던 생명이 사라진 허전함과 서러움에 몸부림치며 소리 없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시바디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닥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참했습니다. 며칠 뒤 분이는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다시 행랑채의 좁고 습한 방으로 쫓겨나다시피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아이를 어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정작 그 아이를 낳은 분이는 철저하게 소외된 채 잊힌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분이는 밤마다 행랑채 문틈으로 안채 쪽을 바라보며 혹시나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귀를 곤두수곤했습니다. 가슴은 젖이 불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열이 펄펄 끓어올랐지만 젖을 물릴 아이가 없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최 부자 댁에 난데없는 비상이 걸렸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며칠째 젖을 거부하고 밤낮으로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유명하다는 유모들을 불러 젖을 물리게 했지만 아이는 낯선 젖꼭지가 입에 닿기만 하면 더욱 거세게 울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용한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봐도 특별한 병증은 없는데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가자 안방마님은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집안은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최 부자의 호통소리에 하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마님에게 다가가 아무리 천한엄이라 해도 핏줄이 당기는 법이니 분이에게 젖을 한번 물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마님은 처음에는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아이가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분이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분이는 하인의 전가를 받고 버선발로 뛰어 안채로 달려갔는데 며칠 만에 보는 아이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어 분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고 조심스럽게 젖을 물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보채던 아이는 분이의 품에 안기자마자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치고 허겁지겁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빠는 힘찬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최 부자의 굳은 표정도 그제야 조금 풀어졌습니다. 분이는 아이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이도 어미의 냄새를 알아보는지 젖을 먹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분이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방마님은 질투심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분이는 다시 아이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었는데 물론 신부는 여전히 아이의 어미가 아니라 유모의 자격이었습니다. 마님은 분이에게
네가 어미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는 그저 젖을 주는 젖점이일 뿐이다. 라고 못을 박으며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만 곁에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이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팠지만 아이를 곁에서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모욕도 참아낼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분이는 낮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밤에는 아이가 잠든 곁에서 쪽잠을 자며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분이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르고 방긋방긋 웃음도 잘 짓는 순둥이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의 재롱을 보며 입이 귀에 걸렸고 분이에게도 가끔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며 떡이나 과일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 호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 다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는 틈틈이 집안에 돌아가는 사정을 눈여겨보았고 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또 한 번의 경사가 찾아왔는데 분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태기가 돌자 최 부자는 이번에도 아들이길 바라며 기뻐했지만 안방 마님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만 갔습니다. 마님은 분이가 자식을 계속 낳아 집안에서 입지가 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고 어떻게든 분이를 깎아내리고 괴롭힐 구실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첫째 아이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뱃속의 둘째를 지키기 위해 더욱 몸을 사리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또 한 번의 겨울이 찾아왔고 분이는 산통 끝에 둘째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연이은 아들의 출산에 최부자 댁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분이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더 큰 짐이 지워진 셈이었습니다. 마님은 아들 둘을 낳았으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며 분이를 내보내려 했지만 최부자는 다다익선이라 했으니 더 낳으면 좋지 않겠소 라며 분이를 계속 집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님의 서슬 퍼런 눈빛을 보며 앞으로의 날들이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분이는 두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는데 한 아이는 젖을 먹이고 한 아이는 업어자으며 밤낮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지만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고 아이들이 어머니 대신 유모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어주었습니다. 분이는 아이들에게 항상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야 한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가르치며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반듯하게 키우려 애썼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분이는 셋째, 넷째를 낳게 되었고 최부자 댁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지자 집안은 늘 시끌벅적했고 식비며 옷값이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지만 최부자는 불어나는 자식들을 보며 부자가 된 듯 흐뭇해했습니다. 반면 안방마님은 자식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점점 더 히스테리를 부렸고 사사건건 분이와 아이들을 트집 잡아 혼내거나 벌을 주곤 했습니다. 분이는 마님의 매질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아이들을 감싸 안았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분이의 품에 파고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가 사업차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자 집안에는 마님과 분이 그리고 아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이때다 싶어 분이에게 평소보다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아이들에게는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남은 누룽지를 긁어모아 아이들에게 몰래 먹이며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만 참자라고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는 한겨울에 아이들에게 얇은 호톱만 입혀 마당에 세워두는 벌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분이는 추위에 떨며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처음으로 마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님 제게 벌을 주시는 것은 닭에 받겠으나 이 아이들은 최 씨 가문의 핏줄입니다. 어찌 이리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항변하자 마님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느냐. 내 집에서 내 법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며 분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다시 일어나 아이들을 등 뒤로 감싸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뜻밖의 손님이 들이닥쳤는데 그는 최 부자의 먼 친척 동생인 삼촌 어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도박과 술을 좋아하여 집안의 골칫덩이로 여겨졌으나 최 부자가 없는 틈을 타 돈을 뜯어내려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마당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지켜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더니 형수님,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며 은근슬쩍 끼어들었습니다. 마님은 삼촌 어른의 등장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이를 쫓아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삼촌 어른은 분이와 아이들을 훑어보며 형님도 참 저런 쥐새끼들을 저리 많이도 까놓으셨네. 집안 기둥뿌리 뽑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안차에 대청마루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술상을 내어라 소리쳤고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 발길질하는 신용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분이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마님보다 더 위험한 인물임을 깨닫고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방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삼촌 어른은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마님에게 최 부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곳간 열쇠는 누가 관리하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탐욕스러운 삼촌 어른까지 나타났으니 이 집안에 큰 풍파가 닥칠 것임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강해져야만 이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분이의 눈빛은 예전에 순박하던 시골 처녀의 것이 아닌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최 부자에게 납작 엎드려 아부를 떨었지만 뒤로는 마님과 작당하여 최 부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분이는 최 부자에게 사실을 고하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기에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분이는 공시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집안의 장부와 살림살이를 몰래 파악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는 글공부와 무예를 익히게 하여 훗날을 도모했습니다. 그렇게 분이의 기나긴 싸움은 이제 막 싹을 틔운 나무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강물이 바다로 가듯 분이의 젊은 날도 최 부자댁의 높은 담장 안에서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고 산천의 색깔이 변하는 동안 분이의 품에는 어느새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안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둘 태어날 때는 집안의 경사라며 떠들썩했지만 5이 넘고 7이 되자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분이의 다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0번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최 부자 댁의 마당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시끌벅적했고 빨랫줄에는 10명의 아이들이 입을 옷가지가 만국기처럼 펄럭이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당을 뛰어다니는 10명의 자식을 볼 때면 굽은 허리가 펴지는 듯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불러 이름을 지어주고 비록 서자 출신이지만 내 핏줄이라며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그러나 안방마님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돌아 누워 씁쓸함을 삼키곤 했습니다. 분이는 10명의 아이를 건사하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평화로워 보이던 최 부자 댁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기 시작했는데 그 원흉은 바로 최 부자의 먼 친척 동생인 삼촌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가 늙고 병약해진 틈을 타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사랑채를 차지하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형님을 극진히 모시는 척했지만 뒤로는 소작인들을 괴롭혀 뒷돈을 챙기고 집안의 재물을 야금야금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분이와 10명의 아이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 기회만 되면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최 부자에게 형님, 저 아이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서자들에게 글 공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일찌감치 농사일이나 배우게 해서 밥값이나 하게 합시다. 라고 끊임없이 이간질했습니다. 최 부자는 처음에는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기력이 쇠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점차 삼촌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서당에 가는 대신 밭에 나가 돌을 고르거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등 험한 일을 하게 되었고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분이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비록 서자로 태어났으나 이 집안의 당당한 핏줄이다. 지금은 비록 험한 일을 하고 멸시를 받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니 절대 기죽지 말고 실력을 갈고 닦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분이는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촛불을 켜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익히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려 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심지가 굳어 동생들을 잘 이끌었는데 삼촌 어른의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대들려 할 때마다 분이가 말리며 때를 기다리라고 다독였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감아 태워드리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 나쁜 삼촌이 우리 집을 망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분이는 듬직하게 자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사귀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날 최 부자가 갑자기 풍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의원이 급히 달려왔지만 최 부자는 반신불수가 되어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타 삼촌 어른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의 모든 정원을 장악하고 안방마님조차 병약하여 힘을 쓰지 못하자 거리낄 것이 없어진 듯 폭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분이와 아이들이 지내는 행랑채의 불을 끊고 식량을 줄여버렸습니다. 한겨울 냉골방에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잠을 청하자 분이는 소미불을 뜯어 아이들을 겹겹이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옷 하나로 밤을 지새우며 아이들의 천을 지켰습니다. 삼촌 어른은 하인들을 시켜 곳간 열쇠를 빼앗고 장부조차 보여주지 않으며 제멋대로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최 부자 댁이 곧 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소작인들은 삼촌 어른의 수탈에 못 이겨 야반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분이는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아이들조차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분이는 공씨 할머니를 통해 삼촌 어른의 동태를 살피게 했는데 할머니가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촌 어른이 마을의 땅 투기꾼들과 결탁하여 최 부자 댁의 알짜배기 논밭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최 부자가 죽으면 분이와 아이들을 노비로 팔아버리거나
먼 섬으로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10명의 보물, 10명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결심을 굳히고 안방마님을 찾아갔는데 마님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분이는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님 미우나 고우나 이 집안을 지킬 사람은 마님과 저뿐입니다. 삼촌 어른이 집안 재산을 빼돌리고 논밭을 팔아넘기려 합니다. 이대로 두시면 최 씨 가문은 대가 끊기고 빈겁대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마님은 처음에는 분이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삼촌 어른이 자신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약조차 제대로 대주지 않는 것을 떠올리며 분이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내 몸이 이 지경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미 늦었다. 라며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이는 아닙니다, 마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삼촌 어른의 비리를 밝혀내고 집안을 바로잡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고 강단 있게 말했습니다. 분이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은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최 부자가 쓰러지기 전 마님에게 몰래 맡겨둔 안방 벽장 속 비밀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비밀 금고 안에는 집안의 진짜 장부와 땅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삼촌 어른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문서들을 품에 안고 행랑채로 돌아와 밤새도록 장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줄 알았던 분이가 장부를 척척 읽어 내려가며 계산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공씨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삼촌 어른이 조작한 가짜 장부와 진짜 장부를 대조하며 횡령한 금액과 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하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한편 삼촌 어른은 논밭 매각 계약을 서두르기 위해 매수인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큰돈을 챙길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이 집안의 주인은 이제 나다. 늙은 형님은 오늘 내일하고 저 천한 것들은 곧 쫓겨날 테니 걱정할 것 없다.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분이의 아이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를 삼켰지만 분이는 아이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진정시켰습니다. 분이는 완벽한 증거를 잡아 꼼짝 못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왔는데 삼촌 어른이 땅 문서에 도장을 찍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사랑채에 마을 유지들과 매수인을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이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때 분이가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결연한 표정으로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이의 등장에 술판은 멈추었고 삼촌 어른은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당장 끌어내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삼촌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사람은 집안의 주인이 아니며 이 땅을 팔 권한이 없습니다. 분이의 당찬 외침의 좌중은 술렁거렸고 매수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삼촌 어른을 쳐다보았습니다. 삼촌 어른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이 미친년이 헛소리를 한다. 여봐라, 멍석을 말아라 라고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평소 삼촌 어른의 횡포에 불만이 많았던 터라 쭈뼛거리며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분이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마님이 준 진짜 땅 문서와 자신이 정리한 비리 장부를 꺼내어 좌중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진짜 땅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에는 그동안 삼촌 어른께서 집안의 곡식과 재물을 얼마나 빼돌리셨는지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소작인 누구에게 얼마를 걷어 착복했는지, 쌀가게 주인과 짜고 얼마를 남겼는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분이가 조목조목 따지며 증거를 들이밀자 삼촌 어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유지들은 장부를 돌려보며 혀를 찾고 매수인은 사기 계약에 휘말릴 뻔했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삼촌 어른은 다급하게 매수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오해입니다. 인연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드러난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석에 누운 주인 어른께 약을 쓰지 못하게 막고 어린 자식들을 굶기고 학대한 죄 또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며 부축을 받은 최 부자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삼촌 어른을 가리키며 내 이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라고 힘겹게 소리쳤습니다. 최 부자의 등장에 삼촌 어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고 집안의 기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분이는 쓰러질 듯한 최 부자를 부축하며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복받쳐 올랐지만 꾹 참으며 승리의 순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삼촌 어른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리자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들며 이대로는 못 간다. 내가 이 집을 위해 한 일이 얼만데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발악하며 분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흉기 난동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분이는 꼼짝없이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분이의 10명의 아들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삼촌 어른을 에워쌌습니다. 장성한 첫째 아들이 삼촌 어른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고 나머지 아이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께 손대지 마라, 우리 집에서 썩 꺼져라 라고 외치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10명의 아들이 똘똘 뭉쳐 어머니를 지키는 모습은 그야말로 든든한 성벽과도 같았고 분이는 장성한 아들들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삼촌 어른은 아이들의 기세에 눌려 단도를 떨어뜨리고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분이의 자식 농사가 헛되지 않았어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출동하여 삼촌 어른을 포박해 끌고 가면서 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뒤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최 부자는 기력을 소진하여 다시 쓰러졌고 안방마님도 충격으로 혼절하여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을 수습하고 다시 일으켜 셀 사람은 오직 분이밖에 없었습니다. 분이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하인들을 불러 모아 자, 이제 소란은 끝났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맡은 바 일을 하라. 오늘 저녁은 특별히 고깃국을 끓일 테니 모두 배불리 먹고 힘을 내자. 라고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분이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며 예, 작은 마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유모나 분이로 불리던 그녀가 하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마님으로 불리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분이는 집안 곳곳을 돌며 놀란 아이들을 다독이고 병석의 두 어른을 간호하며 집안의 질서를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300냥에 팔려온 가냘픈 소녀였던 분이는 이제 10명의 자식과 거대한 기와집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분이는 안방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밝은 달이 얼굴을 내밀며 분이를 비추었습니다. 분이는 달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도 아이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분이를 불안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평화로운 마을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분이의 인생 제3막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삼촌 어른이 관아의 포졸들에게 이끌려
대문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간 뒤 최 부자댁에는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려 진정이 되지 않는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깨진 독이며 엎어진 술상이 널브러져 있어 지난밤의 소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가장 먼저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있는 어린 하녀들을 불러 다독이며 집안을 정리하도록 일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단한 위엄이 서려 있어 집안은 금세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분이는 곧바로 사랑채로 건너가 쓰러진 최 부자를 살폈는데 최 부자는 충격으로 인해 말을 잃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분이는 지극정성으로 수건을 적셔 최 부자의 식은땀을 닦아주고 미움을 쑤어 입에 떠 넣어주며 대감마님,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안심하십시오. 제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 이 집안은 끄떡없을 것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최 부자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며 분이의 손을 꽉 잡았는데 그 투박한 손길에서 분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절절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마님에게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견디기 힘든 수모였을 것입니다. 분이는 탕약을 다려 안방으로 들어가 마님을 일으켜 세우고는 마님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마님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아랫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으시고 앞날만 생각하십시오. 라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마님은 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예전 같으면 천한 것이라며 밀어냈을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쓴 약을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건사한 분이는 이제 텅 비어버린 곳간과 망가진 살림을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삼촌 어른이 빼돌린 곡식과 돈 때문에 당장 식솔들을 먹여 살릴 쌀조차 간당간당한 형편이었지만 분이는 당황하지 않고 장부를 꼼꼼히 살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살림의 규모를 줄이는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지금 우리 집이 어렵지만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치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내 너희들을 굶기지는 않을 테니 믿고 따라다오. 라고 호소하며 자신의 폐물을 팔아 급한 불을 끄는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10명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은 더 이상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집안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서당 공부를 잠시 미루고 사랑채에 앉아 소작인들을 관리하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고 건장한 체격의 동생들은 직접 쟁기를 들고 밭으로 나가 하인들과 함께 땀 흘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양반집 도련님들이 흙투성이가 되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들의 진심과 성실함에 감동하여 최 부자 댁이 망한 줄 알았더니 자식 농사는 대풍이 들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삼촌 어른의 폐악질로 인해 등을 돌렸던 소작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날을 받아 마을 잔치를 열기로 결심하고 며칠 밤낮으로 떡을 치고 돼지를 잡아 푸짐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비록 곳간 사정은 넉넉지 않았지만 인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무리해서라도 정성을 보인 것입니다. 잔칫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하나둘 최 부자 댁마당으로 모여들었고 분이는 아들들과 함께 대문 앞에 서서 허리 굽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분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큰 목소리로 사죄의 말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여러분께 큰 심려와 고통을 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삼촌 어른이 부당하게 올린 소장료는 제가 책임지고 모두 돌려드릴 것이며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분들에게는
다시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분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분이의 파격적인 결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분이는 말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장부를 가져와 잘못된 계약 내용을 바로잡고 삼촌 어른이 착복했던 웃돈을 쌀과 배로 갚아주었습니다. 늙은 소작인 한 명은 쌀가마니를 받아들고 분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작은 마님 덕분에 우리 식구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이는 노인의 손을 맞잡으며 어르신들이 계셔야 우리 집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날의 잔치로 최부자 댁은 잃어버렸던 마을의 신망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내부의 기강도 새롭게 다져졌는데 분이는 상벌을 명확히 하여 열심히 일하는 하인에게는 두둑한 보너스를 주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딴 마음을 먹는 자는 엄히 다스렸습니다. 예전에는 안방마님의 히스테리와 최 부자의 무관심 속에서 눈치만 보던 하인들이 이제는 분이의 공정하고 따뜻한 지도 아래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활기찬 도마 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을 쓰는 머슴들의 빗자루질에도 힘이 들어갔으며 담장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는 10명의 아들들을 안방으로 불러 모아 병석에 누운 최 부자와 안방마님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게 했습니다. 10명의 장정들이 방 안에 가득 들어차자 방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 늠름한 모습에 최 부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맏아들이 대표로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설 테니 걱정 마시고 쾌차만 하십시오. 라고 절을 올리자 나머지 아들들도 일제히 건강하십시오. 라고 외치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안방마님은 비록 낳은 정은 없으나 기른 정 아니 지켜본 정이라도 든 것인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곳간 열쇠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어눌한 말투로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너다 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그 열쇠를 받아들며 청은망은의 무게를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고 대감마님의 뜻을 받들어 이 집안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분이가 정식으로 최 부자댁의 안주인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봄이 찾아왔고 최 부자댁의 논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어른이 망쳐놓았던 농사는 아들들과 소작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예년보다 더 풍작을 예고하고 있었고 곡간은 다시 곡식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분이는 틈날 때마다 밭에 나가 새참을 나르며 일꾼들을 격려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아들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은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이 거름이 되어 피어난 꽃과도 같았습니다. 안방마님도 분이의 지극정성 덕분에 기력을 많이 회복하여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님은 툇마루에 앉아 며느리 같은 분이가 집안일을 지휘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가 자식복은 없어도 사람복은 있었나 보구나.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벌써 폐가가 되었을 게야. 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마님은 이제 분이를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받아들였고 가끔은 분이를 불러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법도에 맞다며 살림의 지혜를 전수해 주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바쁜 와중에도 친정 식구들을 잊지 않았는데 넉넉해진 살림 덕분에 쌀과 고기를 수레에 실어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병환으로 고생하던 친정 아버지는 딸이 보낸 귀한 약재를 먹고 병세가 호전되었고 굶주리던 동생들은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분이의 도움을 받아 각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가끔 친정 식구들이 찾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내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여름이 되어 마당의 감나무에 감꽃이 떨어질 무렵 최 부자댁에서는 또 한 번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과거 시험인 소과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 날아든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최 씨 가문 장남 소과 합격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몰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양반 사회에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들의 합격증을 받아들고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어 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저 장하다 장해 라는 말만 연발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러 내 어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절대 잊지 마라. 내 어미는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여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분이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의 서름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벅찬 보람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300냥의 판려와 숨죽여 울던 16소녀가 이제는 10명의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이자 큰 기와집을 호령하는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분이의 땀을 식혀주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그녀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해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할 사람은 없었고 집안은 튼튼한 성벽처럼 견고해져 어떤 풍파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안방에 들러 잠든 마님과 최 부자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사랑채와 행랑채를 돌며 아들들이 자는 모습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곤히 잠든 아들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살렸다 라고 속삭이며 불을 껐습니다. 집안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 어둠은 무섭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포근하고 평화로운 휴식의 어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부자 댁 앞을 지나갈 때마다 경의를 표하며 지나갔고 아이들에게는 너희도 커서 분이마님 자식들처럼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최부자 댁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마을까지 300냥에 팔려온 씩씩한 여인과 효심 깊은 10아들 이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분이의 지혜와 덕망은 멀리 퍼져나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분이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최부자댁에는 다시금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사람 사는 훈훈한 냄새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분이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만의 힘으로 일구어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끝났고 나일은 이제는 평화로운 결말을 향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져갈 때 최 부자댁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만이 이 집안의 따뜻한 안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으니 어느덧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고 붉던 얼굴에 주름이 내려앉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댁의 기와 지붕에는 더욱 짙은 이끼가 내려앉아 고풍스러운 멋을 더했고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는 아름드리 거목이 되어 해마다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분이의 머리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 온화한 미소와 기품 있는 자태는 젊은 시절보다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 분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첩이나 유모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최진사댁의 가장 큰 어른인 대방 마님으로 불리며 집안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천수를 누리다 몇 해 전 차례로 세상을 떠났는데 두 분 모두 눈을 감는 순간까지 분이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안방마님은 임종 직전 분이에게 내 평생 너를 미워하기도 했으나 돌이켜보니 너는 우리 가문을 살린 은인이었다. 부디 저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라는 유언을 남겨 분이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분이는 두 분의 장례를 극진히 치러 예를 다했고 3년상을 정성껏 모시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완벽하게 해내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분이의 말 한마디에 결정되었고 그녀의 지혜로운 판단은 가문을 더욱 번성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은 분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모두 훌륭하게 장성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조정에 나아가 높은 벼슬에 올라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고 둘째와 셋째는 상단을 이끌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집안의 곳간을 채웠습니다. 나머지 아들들도 글을 읽는 선비가 되거나 무과에 급제하여 장수가 되는 등 어느 하나 빠짐없이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 댁을 가리켜 십복, 시후이 깃든 집이라 부르며 부러워했고 분이의 자식 농사는 인근 고을까지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맏아들의 생일을 맞아 흩어져 살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모두 본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고택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고 대문 밖에는 자식들이 타고 온 가마와 말들이 길게 늘어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마당에는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손주들이 강아지처럼 뛰어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분이는 대청마루에 앉아 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지그시 바라보았는데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하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를 나르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분이는 며느리들을 불러 음식은 모자람이 없어야 하니 넉넉히 준비하고 대문 밖을 지나는 과객이나 동네 거지들에게도 국밥 한 그릇씩 대접하여라 라고 일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않고 항상 베푸는 삶을 실천했기에 최진사댁의 인심은 널리 퍼져 가난한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사랑채와 안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대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각종 산해진미가 가득했고 향기로운 술이 술잔에 채워졌습니다. 가장 상석에는 분이가 앉았고 그 양옆으로 10명의 아들들이 서열대로 앉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맏아들이 술잔을 높이 들고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태산과 같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축원하자 모든 자식과 며느리들이 일제히 절을 올리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고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듬직한 중년이 된 아들들의 얼굴에서 옛날 꼬물거리던 아기 때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우아해 있게 잘 자라준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효도다. 앞으로도 형제간에 의 상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널리 품는 덕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눈시울을 붉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무르익어 가자 마당에서는 광대들의 놀이판이 벌어져 흥을 돋우었고
손자들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분이는 막내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곶감을 입에 넣어주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할머니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300냥이라는 돈에 팔려와 차가운 방에서 숨죽여 울던 소녀는 이제 사라지고 수십 명의 가족을 거느린 위대한 어머니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은 거름이 되어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자식들은 각자의 처소로 물러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툇마루에 나와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는데 달빛이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옛날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던 노파의 얼굴과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했던 젊은 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토록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운명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시련이 자신을 단련시키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보았는데 그 안에는 아주 오래전 최 부자가 주었던 엽전한 니피 부적처럼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집안을 지켜내고 받았던 인정의 징표였기에 평생을 간직해 온 보물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엽전을 어루만지며 참으로 긴 세월이었구나. 잘 버티었다 분이야. 정말 잘 살아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고생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맏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밤이 찹니다. 들어가시죠. 라며 시어머니의 어깨에 쇼를 둘러주는 며느리의 손길은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분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래 이제 들어가자꾸나. 달이 참 밝기도 하지.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분이의 뒷모습은 작고 굽었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도 커 보이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데워져 있었고 깨끗하게 빨아풀을 먹인 이불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분이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며 옆방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롭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장가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해가 뜨고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마당을 채울 것이라는 사실이 분이를 더없이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분이에게 남은 소망은 그저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눈을 감고 먼저 간 남편과 마님 곁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약속 지켰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약속 다 지켰습니다. 분이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마을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 꺼지며 세상은 완전한 휴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에도 사랑채에도 행랑채에도 모두 깊은 잠이 들었고 오직 마당을 지키는 늙은 삽살개만이 편안하게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300냥에 팔려온 어린 소녀가 10명의 어머니가 되고 가문을 일으킨 대박 마님이 되기까지의 긴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가 부하고 울었지만 그 소리는 외롭지 않고 정겹게 들렸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잠든 분이의 머리맡을 지켜주었고 바람은 창호지 문을 살며시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고단했던 삶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분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임을 믿으며 그렇게 분이의 긴 하루는 평화롭게 저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분이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등불처럼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걱정도 근심도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세요. 분이 마님이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던 포근한 밤 공기가 여러분을 감싸줄 것입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